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6월 10일 날 시행됐던 2023년 9급 지방지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해설을 하려고 할 때 좀 그래도 깔끔한 옷을 입고 이제 해설을 하려고 딱 왔는데, 앞불싸. 이 옷 색깔이 좀 칠판이랑 거의 똑같네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옷을 좀 깔끔한 옷을 준비하고 왔는데, 칠판이 좀 똑같아갖고, 여러분들 그냥 좀 제 얼굴만 두더지에 보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만 들으면, 이제 지방지 9급은, 확실하게, 이제 뭐랄까, 문제 풀이가 완성된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 9급 지방지 한국사 총평을 먼저 할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한국사 출제 경향이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 지방직도 그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쉬운 편이라고 하냐면 제 생각에는 상급 난이도,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중짜리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짜리 문제가 한두 개, 두세 개, 그 다음에 하짜리 문제가 한 네다섯 개. 요 정도 나오면은 이제 보통 문제 수준이 한 중간이다 그러는데, 이 9급 지방직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상급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상당수 반 이상이 이게 하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는 쉬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95점 이상을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쉬웠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한다면은 아마 상위권은 95점 이상을 맞았을 거고, 그리고 최소한 90점은 넘어야지 합격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 이제 성적을 감안해야겠지만 일단은 상위권 어느 정도 최상위권은 그냥 95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되게 쉬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 해설할 때 다 얘기는 하겠지만, 각 문제 해설할 때 얘기했지만, 단수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좀 전에 이제 바로 1번부터 나오겠지만, 그냥 주먹도끼 하면 구석기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그 다음에 서재필의 독립신문. 단답형 문제도 너무 많아요. 서재필이 썼다? 그러면 솔직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같은 경우에도 초급 문제 하면 독립신문 쓰는 애들이 많아. 근데 그게 나왔어. 그 정도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료 문제도 굉장히 평이했고요. 예를 들어서 좌우합작, 으로난 말이 들어가면 차합작위원회죠 뭐. 그리고 기회주의 꺼져, 기회주의 배격 하면 신간에 거의 공식에 맞는 사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가직은 약간 좀 낯선 사료들이 꽤 나왔지만 그 국가직도 문제 너무 보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좀만 생각하면 낯선 사료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그냥 사료 자체가 너무 평이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해설할 때 여러분들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 비중은 원래는 예전부터 이제 거의 공식화된 게 보통 14대 6으로 전근대사, 근현대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 국가직에서 12대 8로 근현대사 비중이 꽤 높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는 했죠. 앞으로 근현대사는 비중이 그래도 평상시보다 높아질 것 같다. 근데 역시나 지방직도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근현대사 문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근현대사,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막판에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의 8문제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라.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한테 얘기 드린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그 생각을 꼭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총평 끝났습니다. 해서 일단 난이도 굉장히 쉬웠다. 그리고 두 번째, 근현대사 비중이 높다. 자, 그러면 바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주먹도끼 하면 뭐 구석기 시대죠. 자,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 이거는 이제 연천 전공리인데, 여기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돼서 이제 세계 역사학계에 큰 충격을 줬다 해서 이제 연천 전공리 유적도 엄청 나오는데, 이 문제는 출제자 내가 보기에는 학생들을 너무 그냥 배려해서인지 모르지만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그럼 주먹도끼 하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구석기 시대예요. 자, 구석기 시대 씁니다. 여러분들 그럼 답은 1번이죠 뭐. 동굴이나 바위근을 강가에 막집지에서 살았다. 그냥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자, 내부에 화덕이 있는 움집이 일반적인 증거 형태였다. 그래서 움집은 신석기 때부터 나타나고요. 신석기 때 움집은 그 가운데에 화덕이 있었고, 청동기 시대에도 움집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때 화덕은 이제 구석으로 갔다. 그리고 토기를 최초로 토기가 만들어진 건 신석기 시대죠. 자, 그리고 구릉에 마을 형성하고 그 중에 도랑을 파고 목초를 넣었다. 방어 시대에 나타난 건 청동기.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그냥 주먹도끼 하면 구석기 시대예요. 뭐 사료도 필요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사료 없어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문제가,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 1초 컷으로 1번이에요, 그냥.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그냥 1번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선사시대가 쉬운데, 그냥 진짜 얼척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다고 할 정도로 그냥 나온 거죠. 왜냐면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요 사료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1초 만에 1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초 공부한 애들은. 자, 그래서 1번 너무 쉬웠다. 자, 그래서 2번을 갔더니, 자,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여러분들 몽골과 끝까지 투쟁했고, 개경한도를 반대하고 강화도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진도로 갔다가 제주도에서 끝까지 정한 부대. 그럼 뭐 삼별초죠, 뭐. 자, 삼별초. 그럼 답은 3번이죠. 별초잖아요. 특수부대인데, 목적 있는 특수부대인데, 이 삼별초는 처음에 이제, 도적을 잡거나 경비를 위해서, 근데 이 도적들이 주로 밤에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 야별초를 조직했는데, 그 야별초가 이제 숫자 많으니까 좌별초, 우별초 나눠지고, 여기에 몽골의 포로 잡혀왔다 돌아온 애들. 자, 이분들로 이제 신위군이 형성돼요. 그래서 삼별초가 됐다. 답은 3번이에요. 그냥 삼별초 기본 내용이고, 자, 요 포스사수 살수의 삼수가 편제됐다. 조선시대 훈련도감, 윤관의 건의, 윤관하면 그냥 여진 작살내는 부대 별무반이에요. 그리고 양계란 건 오도 양계. 양계는 이제 고려시대 이제 행정구역 중에 하나죠. 일반 행정구역이 오도고 군사행정구역이 양계다. 그 양계에서 이제 그 지역방을 맡았던 건, 이 양계는 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에 주도하고 있는 군대, 추진군이고. 답은 3번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것도 쉬운 게, 이거 삼별초인 거 모르는 애들 없어요, 삼별초.
그래 별초, 야별초에서 시작한 거죠. 자, 답은, 그리고 혹시 이걸 몰라도 1, 2, 4번도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보고, 이번에 좀 문제가 좀 쉽게 나오겠네 생각했는데, 3번에서 진짜, 어처구니 없었던 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조입니다. 한마디로 일본한테 나라문을 열 때 이제 옛날부터 일본을 낮춰본 말이 왜잖아요. 일본 놈들이랑 우리 거래했었는데 뭐 다시 거래하는 게 뭐 어떠냐 이렇게 이제 조선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이때 최익현이라는 분이 저 새끼들은 옛날에 일본이 아니다. 한마디로 서양 새끼한테 물들어갖고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 도적장 같은 새끼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말이죠. 외양일체론이죠. 외양일체론이고 이 얘기 나오면 그냥 최익현이에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저건 여러분들 기본 내용 중에 기본이에요. 한마디로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저들은 서양 새끼랑 똑같은 새끼입니다. 일본이나 서양 새끼나 같은 새끼다. 외양일체론. 그래서 일본한테 나라문을 열면 안 됩니다. 강화도적 반대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그냥 2번. 가장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근현대사 개화기 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쉬웠다. 와, 근데 4번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자, 다음에서 설명할 신문은 서재필하면요, 독립신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한국사, 아까도 했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급에도 저 문제는 나와요, 그냥. 자, 서재필, 영문판도 발행했다. 우리 소식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독립신문.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야, 이게 지방직에 나올 수준인가? 9급 공무원에? 그래서 어쨌든 3번하고 1, 3, 4번은 제가 보기엔 좀 심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쉬웠다. 자, 그 다음에 5번 합니다. 5번은 그나마 좀, 그래도, 이 정도 문제면 그냥 무난하다는 문제. 물론 어렵진 않아요. 제가 어렵다고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상급 문제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은 거의 95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90점을 못 맞으셨으면 못한 겁니다. 자, 삼국의 역사서로는 고구려에 유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것도 삼국의 역사서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자, 역사서는요, 여러분들 약한 왕일 때 쓸까요? 강한 왕일 때 쓸까요? 강한 왕일 때 써요. 왜? 잘하고 싶으니까. 백제는 당연히 근초고왕이죠. 신라는 진흥왕이에요. 그리고 고구려를 이제 이거는 좀 외워야 되는 건데 영양왕이에요. 왜냐? 영양왕은 저 때도 위대한 시대예요. 왜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중에 하나였던 살수대첩의 왕이 영양왕이에요. 이때 을지문덕이 활약해요. 살수대첩.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때는 옛날 6,200권이 있었다는데 이때 신집 5권으로 역사사 정리가 되는 거고, 백제는 근초왕 때 공이 서기를 썼고, 신라는 거칠부라 하여금 국사를 쓰게 했다. 물론 이 역사책은 다 현재 존재하진 않죠. 왜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고려 인종 때 편찬된 김부식의 삼국사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부식의 삼국사기 전에 모든 역사책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봅시다. 백제는 그냥 여러분들 요걸 냈으면 그나마 어려운 건데, 이건 그냥 기본이죠. 근초고왕. 근초고왕. 나? 진흥왕. 봅시다. 자,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이거는 백제 성왕 때죠. 남쪽의 정통부여. 동정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하였다. 이건 백제 침략왕 때죠. 자, 그리고 진흥왕, 화량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맞아요. 여러분들 진흥왕 때 화량도 시작했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이건 워낙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게 화랑도가 워낙 한마디로 그 제도 자체가 좋으니까 진화의 국가적 조직으로 키웠다. 시작했다는 틀리고 이제 국가적 조직을 개편했다. 이게 정확하다. 이거 하도 얘기해갖고 이건 당연히 맞고요.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했다. 이게 신라 최초의 그 한마디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병부는 지금의 국방부고 그래서 외우라 그랬잖아요. 병부, 비읍, 법흥왕. 그래서 답은 3번. 여러분들 그나마 5번이 그나마 그냥 무난하네. 요 정도예요, 이게 진짜. 자, 6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겁나 쉬웠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문화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답은 1번이에요. 왜냐, 사택지적비란 건 어느 왕 때냐? 의자왕. 백제가 망해 갈 때, 물론 의자왕은 초기에는 그래도 신라를 공격하는 등 나름대로 활약을 하지만 결국 의자왕 때 백제는 멸망을 합니다. 의자왕 때 이 사택지적비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백제는 8성의 시가 있어요. 그 중에 사시가 좀 강해요. 성이 사시고 이러면 택지적이에요. 그래서 귀족 이름인데 사택지적이 늙어감을 슬퍼하면서 불당을 건립해요. 그 거기에 대한 내력을 담은 기록이 사택지적비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이때 도교적 요소가 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했잖아. 나이가 많아 점점 늙어가는 게 너무 서럽고 슬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불당을 건립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건데, 이 기록 중에 불로장생에 대한 꿈을 이제 염원을 좀 담겨 있어요. 근데 불로장생은 뭐죠? 도교적 요소잖아요. 그래서 도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이걸 갖고 무슨 백제 영역 확장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택지적비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1번이에요. 1번이 답이에요. 자, 2번 임시서기서. 이거 너무 여러 번 얘기했죠. 두 화랑이 임신년에 기록했어요. 돌에 서약을. 어떤 서약이냐?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빡세게 유교 경전을 공부하자. 더 이상 우리 놀면 우리 인생 그냥 끝장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3년 동안 빡세게 공부하자. 그래서 그걸 돌에 그 서약을 기록한 게 임시서기서기예요. 맞잖아. 유교 경전 공부하자. 두 화랑이.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는, 이거 충주가 그 당시 중원이죠. 중원 고구려비는 유명하죠. 5세기 장수왕 때 고구려가 여러분들 이 충주가 남한강 쪽이에요. 남한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 기록이고, 호명끝은 신라에 있는 이제 무덤에서 호우라는 이름의 그릇, 명은 이름이에요. 이름의 그릇이 많이 발견됐고 그 무덤 이름이 호우총이에요. 근데 그 호우명 그릇에는 그 밑에 바다에 뭐라 써 있냐? 국강산 관계토지 호태왕이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관계토지왕을 극존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우명 그릇이 신라에서 발견된 걸 보고, 이 당시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신라 고구려의 관계를 좀 알 수 있는 유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 3, 4는 기본적 내용이고 사택지역도 여러분이 아셔야죠. 답은 1번이다. 그러니까 5번하고 6번은 그나마 그냥 무난하네, 이 정도? 자, 7번 갑니다. 밑줄 친 곽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임진왜란 때 곽재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곽재우의 별명은 홍의장군이에요. 붉은 옷을 항상 입고 다녔다 해서 곽재우예요. 홍의장군 곽재우. 뛰어난 활약을 했죠. 홍의장군 곽재우. 자, 곽재우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곽재우에 대해서 홍의장군 왜 다 알아야 되나 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왜냐? 보통 학생들은 홍의장군 곽재우 정도 알거든요. 뭐 의령에서 나왔다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봅시다. 자, 홍의장군 자체가 당연하죠. 의령을 거쳐 본겠다? 모를 수도 있지. 학생 중에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어디서 일하는지 여러분들 다 외우는 애들은
내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과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봅시다.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여러분들,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건 권율 장군이에요. 권율. 그리고 이 권율은 관군을 이끌던 사람이, 의병을 이끌던 사람이 아니에요. 관군. 한마디로 지방 군대를 이끌던 권율 장군이 행주산서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는 게 권율의 행주대첩이죠. 그럼 여기서 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냥. 그리고 4번은, 여러분들 의병, 이건 의병이잖아요. 의병은 관군 아닌데, 갑자기 뭐, 일본군이 이제 점령한 지역에 막 갑자기 국가 부대는 아닌데, 막 이산 애들 와서 자꾸 공격을 해. 그게 의병이죠, 의론병사. 한마디로 백성을 이루어진. 그러니까, 지리는 잘 알지.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기습작전 일본군에 탁을 줬다. 맞죠? 그래서 다음 3번. 그래갖고, 이거 곽재우인데, 야, 이 곽재우 옳은 거 3가지를 알아야 되나 했는데, 또 어처구니 없게 행주산서에 나와버렸죠. 행주대첩. 그럼 권율이지.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합니다. 8번 합니다. 다음 같은 취지로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진짜 너무 쉬운 게, 대한제국 때, 우리나라 빚이 많다. 이거 갚자. 자, 여러분들, 이게 국채보상운동이죠, 뭐. 1907년, 대구 서상동이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된 거. 설마 이것만 알면 답이 나올까? 나올걸요, 아마? 자, 우리나라 빚을 갚자. 일본한테 빚을 져갖고 우리가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가 나라가 빌린 빚을 우리 국민들이 갚자. 그게 국채보상운동인데, 자, 여러분들 끝났잖아요. 1907년 대구 서상동. 답은 4번.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쓴 놈들은 좀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 아까 대한제국이잖아. 대한제국은요, 1910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다 191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4번이에요. 조선형평사? 이제 진주의 백정들이 형평이란 건 절이거든요. 절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자 이제 만든 조직이 형평사예요. 1923년. 물산장려운동, 일제강점기 문화통치기인 192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거예요. 그 신사참배거부운동, 일본 애들이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심사참배를 강요해요. 그래서 30년대 말 40년대 초까지 심사참배 거부운동이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다 일제강점기야. 근데 여기 봤더니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은요 1910년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1910년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897년부터 1910년까지만 존재하는 건데, 자, 여기 1907년, 그러니까 연도만 알아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1, 2, 3번은 다 일제강점기라고요. 1945년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한 1분 컷이에요. 그러니까 사료 자체가 너무 쉬워. 자, 국채를 갚자. 국채보상운동. 대구 서상동. 4번.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제가 얘기하는 거죠. 너무 쉬웠다.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이거 틀렸으면 약간 억울한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조선의 관청은 알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인 게, 나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조선시대 정기시험은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3년을 식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틀린 애들은 이제 심각한 거죠. 3년.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뒤까지 있네. 자, 4번 예조 3년 여기다 쓸게요. 자,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간적으로 이 정도 합시다. 1년은 기년이라 그래요. 1년은 기년. 그 다음에 2년은 경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년시 하면 1년마다 보는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시험은 10년시요. 3년마다 보는 시험.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하고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2번하고 4번 싸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조선에 6조가 있거든요. 그 6조. 지금의 국방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외교부 이런 게 그 당시 6조예요. 근데 그거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하면 이거 풀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봅시다. 병조가 국방부인 건 알아요. 그리고 이제 2조, 그냥 천천히 합시다. 이, 호, 예, 병, 형, 공. 2조는요, 지금에 어떻게 보면 인사행정. 그러니까 공무원 행정안전부라 보시면 되죠. 공무원의 관리의 임명, 근무평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리, 이런 모든 걸 총괄하는 데가 2조예요. 호조는 지금의,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걸 총괄하는 부서가 호조입니다. 예조는, 이게 중요한데, 예조는 지금의 교육부하고 외교부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건 예절, 그리고 외교도 이제 어느 정도 예를 갖춰 써야죠. 외교문서 같은 거,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교육부예요. 지금 수능 같은 거, 어디서 담당할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총괄 담당하죠. 그럼 문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문과는 당연히 글 공부, 이런 거 테스트한 거네. 이건 예조고, 그 다음에 병조는요, 무과를 담당해요. 군인 뽑는 거 아니에요? 장수 뽑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외교, 특히 이제 교육. 그리고 형조는 형벌제도예요, 형벌제도. 지금의 사법부 같은 거고, 공조는 건설교통부죠, 건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무과는 병조, 문과는 예조. 교육부에서, 그 다음 국방부에서. 자,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요 3년 틀리, 만약에 이거 3년 틀린 애들은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2조, 예조를 헷갈렸다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거. 문과 응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문과 응시는 이제 병조에서, 문과 응시는 예조에서 주관하고 무과 응시는 병조에서 주관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10번 합니다.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거 보고 저 진짜 그러니까 여기네요. 이제 요걸 보고서 놀랐죠. 합작위원회.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되냐면 자화합작위원회예요. 그냥 자화합작위원회가 발표한 자화합작 7원칙이에요. 자화합작위원회 7원칙.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동형모의고사 할 때는 솔직히 제가 했던 동형모의고사 난이도는 이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동형모의고사 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제 동형 모의고사를 들은 애들은 시험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절대 한마디로 당황할 필요 없다. 왜? 옆에 있는 애는 훨씬 더 어려워할 테니까. 그리고 문제가 쉽게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그냥 95 아니면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이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 해설 강의가 보통 한 강의당 뭐 어떤 거는 막 90분짜리도 있고 한데 이거는 지금 뭐 워낙 쉬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천천히 설명해도 지금 10번인데 뭐 20분 좀 지났잖아요. 그 정도 쉬워요. 뭐 해설할 것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여기 딱 봤지만 합작위원회, 자합작위원회잖아요. 자, 그래서 자합작위원회를 딱 보시고, 자, 이때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거. 이 자합작위원회는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그리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있는 거고요. 이건 1946년, 그리고 이건 1947년에 있었던 거고, 요건 이제 46년 6, 7월 달에 만들어졌고, 10월 달에 이제 7원칙을 발표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 사이에 주로 활동을 했고, 자,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천천히 해봅시다. 그러면 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범위가 너무 큰데, 이건 이승만 때잖아요. 아, 이승만이 아니라 정부 수립 전이에요. 정부 수립. 1948년 8월에 정부가 수립돼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거든요. 자, 근데 이건 1번은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는 1960년 4.19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말 같지도 않은 거고. 자, 2번 봅시다. 아, 잠깐.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거.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아니, 당연히 옳은 거죠. 훨씬 이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 1번 맞아요. 자, 2번. 친일파를 청사하게 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 자, 정부가 수립되고 9월 달에, 48년 9월 달에 저 반민족 행위자는 친일파예요, 친일파. 친일파 처벌법이 만들어져요. 이게 2번이고, 당연히 맞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해서 정부가 출범한 게 8월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몇 번이죠? 당연히 4번이죠. 자, 1차 미소운동위원회는요, 자합작위원회가 설치되기도 전에 설치된 거예요. 한 거예요. 이게 결렬돼 버리니까는 이승만이 이상한 소리예요. 나만 마녀로 정부 수립하자. 이 정읍 발언을 했더니 이제 중도좌파, 중도파가 이러면 분단된 거 아니야? 해서 자합작위원회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4번. 여러분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예요. 요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여러분들 제가 지방지 쉬웠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그냥 여기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참고로 이 문제는 하짜리 문제입니다. 자, 밑줄치. 그러니까 순서 문제가 여러분들 순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 된 애들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순서 문제인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본 중에 기본 문제가 기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거죠. 자, 11번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는 천태종을 창시했다. 끝났어요.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 근데 의천은 문종의 왕의 아들이자 현재 왕이 숙종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송나가서 엄청난 불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천이 살았을 때는 모든 스님들이 의천, 그러니까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의천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뭉쳐요. 근데 의천이 죽고 교단은 분열되었다. 그래서 뭐 이건 의천이죠. 뭐 왕자이자 왕자 출신 송나에서 엄청난 불교 공부하고 왔고, 그 다음에 귀국했는데 형이 또 왕이야, 숙종이. 자, 그래서 의천이 했던 유명한 말이 교리와 자기수행, 관을 같이 해야 된다. 교관경서.
교리와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 답은 1번이에요. 근데 1번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웃긴 게 결사를 주장했다. 참선과 독교 물론 노동행 수장 이거는 진울의 수선사 결사죠. 자, 그 다음에 해동고승전을 편찬했다. 각훈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신정권 때예요. 그 다음에 백년사를 결성하여 여기서 결사운동을 했다. 요새의 백년결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몰라도 그냥 2, 3, 4 알면 그냥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원래 의천, 진울, 그 다음에 원효, 의상, 이왕, 이 이렇게 비교할 문제가 좀 나오는데 보통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와요. 근데 혹시 이거 모르실까봐 2, 3, 4를 또 너무 쉬운 걸 또 써놓으셨어요. 이거 여기서 의천이라는 거 모르는 애는 없거든요. 자, 12번 합니다. 가식에 썼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서 문제죠. 자, 가식에 임진한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임진왜란 끝났어요. 그리고 광해가 왕이 됐어요. 광해가 왕이 됐고 광해를 쫓아내고 인조가 왕이 됐어요. 이걸 인조 반정이라고 하죠. 자, 근데 광해를 쫓아낸 이유가 광해가 이제 중립외교를 했다. 이게 이제 요거죠, 요거. 가홍리 후금에 항복했다. 이게 3번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상황은 자, 여기가 조선이고 여기가 후금이고 그리고 여기가 명나라인데 이 명나라 후금 사이에서 이제 명나라가 후금이 계속 가니까 군대를 좀 보내달라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광해가 군대를 한번 보내요. 근데 그때 총사관이 강홍립인데 강홍립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에 어차피 명나라는 지는 애고 후금은 뜨는 애다. 괜히 우리가 명나라 편을 너무 들었다 넣으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자네는 가서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너무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조명연합군이 조선 명나라연합군이 후금한테 박살날 때 강홍립은 좀 빨리 항복을 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강홍립은 광해군의 입장을 후금한테 얘기했고 후금은 이해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명나라가 계속 군대 보내달라는 얘기는 적절한 이유, 그냥 이유를 대서 거절하고 이게 강원의 중립외교예요. 자, 이랬더니 이제 이때 광해 때 북인이 정권을 잡아요. 근데 북인을 제외한 나머지 붕당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저 오랑캐 새끼들한테 너무 이제 굽신거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이때 이제 문제는 광해군에 또 배다른 동생 있잖아요. 영창대군. 영창대군은 왕을 옹립하려고 하니까 이 북인 쪽에서 영창대군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꾸 영창대군이 왕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그 광해군보다 더 어린 새엄마 임목대비를 궁궐에서 쫓아내죠. 이거를 또 패모살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창대군 사망 한마디로 새엄마를 쫓아내고 영창대군을 죽였다. 그 인조 반정이 발생했다. 1번. 그럼 여러분들 다음 몇 번이에요? 4번이지. 이것도 주는 문제죠, 뭐 4번. 병자한테 우리는 아주 박살이 나요. 진짜 인조, 진짜 어떻게 보면 선조보다도 더 무능했던 게 인조는 도망도 못 갔어요. 그래서 나한산 성에 도망갔다가 준비도 안 된 성에 거기서 40을 버티다가 항복했잖아요. 삼전도이치요. 그렇게 하고 청나라에 우리나라 왕자들이 끌려가요. 대표적인 두 왕자가 끌려가는데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에요. 근데 한참 뒤에 이 두 분이 귀국을 하는데 문제는 소현세자가 귀국하고 신의심 앓다가 죽어요. 그리고 복림이 왕이 되는 게 나중에 효종이죠. 답은 4번. 전 여러분들 순서 문제에 나왔고 이건 좀 어려우려나? 어처구니없이 쉬웠어요. 아까 그 자합작위원회 그거랑 거의 같은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 이걸 왜 모르겠어 학생들이. 자, 중의외교 폐모살제로 인조반정이 났다. 끝. 그래서 진짜 좀 어처구니 없었어요.
자, 13번입니다. 여름휴가를 맞아 강화도로 답사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다음 유적지와 주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답은 1번이에요. 자, 외교장각은요, 여러분들 강화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화도에. 강화도에 외교장각이 설치되어 있어요. 하도 이제 한양에도 규장각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실의 주요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놓는데, 하도 여기가 한양이 자주 털리니까 그 한양 바깥에 강화도에다 외교장각을 만든 거예요. 왜냐, 강화도는 거의 털려본 적이 없잖아요. 몽고에서도 어쨌든 30년 동안 그리고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만들어 놨는데, 이 외교장각 여러분이, 근데 이거 모를 수가 없는 게,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특히 병인양요, 프랑스가 침범해 왔을 때, 강화도에 침범했을 때, 물러나면서 외교장각을 불태우고 그 외교장각 문서를 탈취해 갔다. 이거 엄청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장각 여러분들 아무리 몰라도 강화도에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근데 동학농민운동, 근데 동학농민운동하고 강화도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말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전라도 쪽에서 일어난 거고 강화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동학농민이 처음에 일어난 게 고부예요. 자, 그리고 1차 농민전쟁은 백산에 직결해요. 그 다음에 2차 농민전쟁은 논산에 직결해요. 어떠한 접점도 없어요. 강화도하고 동학농민은. 그건 답이 1번이에요. 끝난 거죠. 자, 고려 궁궐 있었던 터. 이거는 이제 강화도예요. 강화도에, 왜냐하면 몽골이 쳐들어와갖고 강화도에서 강화도 들어가서 거기서 30년을 항쟁을 해요. 1232년부터 1259년까지. 그러니까 대몽 항쟁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유적이죠. 고려 궁궐 터. 그리고 강화도에 고인돌이 있어요. 북방식 고인돌. 이건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이고, 자, 광성보. 광성보는요, 여러분들, 신미양요 때,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나, 이제 강화도에서 많이 전투가 벌어져요. 병인양요는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고, 이때는 미국이 쳐들어온 건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배우라잖아요. 정량이 한문 공부한다. 자, 근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밥대를 놓쳤다. 그래서 너무 배고팠는데 출출해갖고 밥을 먹었는데, 식사를 했는데, 이 정량은 회를 좋아해서 무슨 회를 먹었다? 광어를 먹었다. 이거는 좀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활동했고, 그 다음에 한성근이 이끄는 부대가 문선세에서 활약을 했고, 광성보에서 어지원 부대가 활약을 했다. 광성보, 신미양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인 것만 알면,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다 강화도고, 자, 강화도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 동학농민운동은요, 그냥 전라도 쪽이에요. 전라도 쪽. 강화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뜬금없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14번입니다. 조선시대 궁당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선조 때 사림이 동인과선으로 분열됐다.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건데, 선조 때. 자, 사림이 정권을 잡았고, 이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 자, 그런데 이 선조 때 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고, 그리고 광해 때 의병 활동을 많이 했던 북인이 정권을 잡았고, 자,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북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한 인조반정, 연립정권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거 항상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게 서인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수는 서인이고 남인이 참여한 거예요. 껴준 거예요. 물론 껴준 게 아니라 이제 도움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압도적으로 서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인 정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인조, 효종 때 특히 서인이 이제 북벌을 추진하면서 서인의
한마디로 정권 기반이 더 높아지고 현종 때 요 남인하고 서인이 서로 이제 티격태격, 예절하고 티격태격하는 예속 논쟁이 벌어져서 사이가 벌어지고 숙종 때 서로 죽고 죽이는 황국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서인이 이기면 남인 학살. 자, 남인이 기사회생하면 기서왕국, 서인 학살. 자, 그리고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남인 학살. 그리고 남인은 거의 그냥 잔존남인으로 된다. 여러분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붕당의 흐름인데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됐다. 당연히 맞죠? 자, 북인이 집권했다. 맞죠? 자, 인조 때 남인이 정권을 독점했다. 미친 얘기죠. 왜냐? 인조 때는요, 서인이 압도적으로 한마디로 다수예요. 서인이 정권을 독점, 남인 참여.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더 낫죠. 정확히 하면 서인이 주도, 남인 참여. 어쨌든 남인이 정권을 독점했다는 건 무조건 안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숙종 때 이 서인이 처음에 경신왕국으로 정권을 잡을 때 이때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로 강경파였던 노론과 온건파였던 소론으로 나뉘죠. 답은 3번. 여러분들 붕당 문제는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훨씬 많아요. 이건 그냥 붕당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출제자가 정말 쉽게 내려고 작정하고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15번. 조선 세종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나마 이게 문화 문제? 자, 봅시다. 갑인자를 주저했다. 여러분들 이제 조선시대에 그 금속활자체가 금속활자를 주저하는데 여러 번 주저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활자체라 볼 수 있죠. 그 체가 한 10개 되는데 그 중에서 80%는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그러니까 뭐 정조 때 항구자, 정기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두 개만 정확히 알면 돼요. 개미자, 갑인자. 이 두 개에서 거의 90% 나와요. 자, 그리고 이건 쉬운 게 개미장은 태종, 갑인장 그 아들 세종. 그래서 제가 외우는 팁도 개미가 갑옷을 입은 듯. 개미가 어떻게 몸통이 단단하잖아요. 갑옷을 입은 듯. 그래서 이렇게 하도 외워라. 왜냐? 이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세종이죠. 갑인자를 주저했다. 자, 그 다음에 칠정산. 우리나라 최초의 달력 칠정산. 한양을 중심으로 원나라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효율을 합쳐갖고 한양을 중심으로 7개의 별음짐을 계산한 게 칠정산이다. 그럼 여러분들 2번하고 4번 요거 갖고 헷갈려요. 그리고 4번 쓰는 애들이 좀 있을지도 몰라. 근데 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확실하게 알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려 말에 외구의 침이 많아요. 특히 우왕 때. 우왕 때 외구의 침이 많았고, 그래서 최영의 홍산대첩, 그냥 최무선의 진포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고, 순서대로. 그 진포대첩에서는 특히 최무선이 화포를 제작하여 큰 승리를 거뒀다는데, 이 화포를 제작했던 관청이 화통도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답이 몇 번이다? 2번이죠. 화통도감. 고려 우왕.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풀 수 있었어요. 그럼 세종 때도 뭔가 들은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종 때는 이때 이제 화포 제작에 대한 제작과 사용법에 대한 총통 등록이라는 책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통 등록 발행, 세종. 그 다음에 화통도감이란 관청 설치, 그래서 진포대첩에서 활약, 우왕, 최무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종 때는 요거예요. 총통등록. 총통등록을 발행했다. 자, 그리고 4번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막 이런 애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답은 2번 쓰셔야 돼요. 왜냐? 최무선의 진포대처, 화통도가 세트로 외워두셔야죠. 자, 이거는 뭐냐면 천체를 관측하는데 여러분들 혼이라고도 하고 혼천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혼이 간이 이게 천체 관측기고요. 이거 이제 세종대왕 때 혼이 간이를 제작을 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장영실이죠. 혼이 간이를 만들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혼천이, 혼이는 나중에 이게 천체 관측기구라서 이거를 세종대왕 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유명한 홍대용이라는 분 있잖아요. 실학자. 그 홍대용도 혼천이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요거는 약간 뭐랄까 확실하게 모르고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우왕 때 화통도감 정확히 모르는 애들은 좀 틀릴 수도 있죠. 그래도 상급 문제는 절대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상급 문제는 없었다. 자, 16번.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사료 문제 중에 문제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이제 기회주의 꺼져. 기회주의 일체 부인. 그러면 그냥 신간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신간의 3대 강령이죠. 이게 여러분들 워낙 많이 나와갖고 요즘은 요것만 한 줄만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이거 나오면 애들 헷갈려요.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90% 이상은 신간에 써요, 그냥. 왜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진짜? 좌우합작위원회. 그럼 좌우합작위원회, 기회주의 배격, 신간회. 이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요. 이제 뒤에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한 사료가 그나마 9급국가제에서는 좀 나왔는데 그래도 쉬웠어요. 너무 뻔했는데 이건 생소한 사료가 아니라 그냥 정형화된, 항상 나오는 사료가 그냥 그대로 나온 게 너무 많아요. 자, 이건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할 때 옳은 것은, 자, 신간회는 1927년에 설치된 거예요. 자,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20년대 초반에 이미 다 언제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모르는 애들도 20년대 초반에 신뢰양성운동이 많이 있었는데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다음 물산장려운동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다 실패해갖고 이거 주로 민족주의자였는데 민족주의자들이 분열이 된 거야. 차라리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타협적 민족주의와 뭔 개소리냐, 어떻게 일본 새끼랑 타협하냐,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는데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합쳐서 최대 단체가 만들어진 게 신간회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했겠어요? 안 했겠죠. 이미 그 전에 이건 밀립대학 설립운동 할 때 활동했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파리강화회 대표를 파견했다? 여러분들 파리강화회는요 1920년 전, 그러니까 3.1운동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이전에 이미 파리강화회의 대표를 김규식을 파견한 거죠. 자, 그리고 60만세 운동을 사전에 계획했다. 여러분들 60만세 운동은요 1926년이에요. 신간의 신간의 탄생도 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 몇 번이죠? 4번이지. 자, 1929년 광주에서 학생 항일 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 이제 한국과 한국과 일본의 이제 청소년들이 패싸움을 벌였는데 이때 그 일본 애들은 거의 다 훈방 조치가 끝난 반면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약한 게 뭐 퇴학, 그 다음에 또 좀 세면 구속,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사실을 정부에 널리 알려요. 지금 광주에 우리 학생이 너무 억울하게 구속되고 막 그랬다.
그래서 제2의 3.1운동. 전국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학생운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거의 제2의 3.1운동이라는 게 광주 학생운동.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게 신관회죠. 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4번 몰라도 1, 2, 3번이 너무 쉬워. 이건 3.1운동 전, 이거 27년인데. 실력 양수운동은 이거는 신관회 결성되기 훨씬 전. 그리고 26년. 60만세 운동의 영향으로 신관회가 어떻게 보면 결성된 원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이 신관회 결정 하나의 원인인데 신관회가 60만세 운동에 영향을 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17번. 여러분들 이 사료는 이 문제도 예전에 한두 번 나왔고 기출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천천히 이거 한번 총 정리해 볼게요. 구삼국사라는 게 있어요. 구삼국사. 현재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책들이 삼국사기.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리고 이련의 삼국유사. 이건 어떤 정통 역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온 거예요. 동명왕편, 그 다음에 이련의 삼국유사. 근데 이 이련의 삼국유사는 뭐라 써있냐면 삼국의 시조는 다 태어난 게 괴이하다고 하지만 주로 아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는 그건 괴이한 게 아니라 신이 역사십니다. 신이 한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삼국유사고 여기서처럼 동명왕은 주몽이잖아요. 주몽. 고구려 건국시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어떻게 보면 찬양가가 동명왕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다 고려잖아요. 고려는 어느 나라를 계산하다? 고구려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몽 찬양가 동명왕편을 이게 그래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죠.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 착각하는 애들이 왜 그러냐면 구삼국사를 얻어. 요거는 거의랑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삼국의 시조들은 다 괴이하게 태어났지만 신이 한 거다. 이러면 삼국유사지만 여긴 동명왕에 대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건 동명왕편이에요. 이규보예요. 동명왕편이고 이건 여러분들 무신정권. 자, 그 중에서도 최씨정권 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이거. 자, 그럼 이규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무신정권, 최씨정권이에요. 특히 이제 이규보라는 애는, 그냥 이규보라는 인물은 원래 출세를 못했다가 최초 눈에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초고속 출세를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제 딸랑이다. 최씨정권의 딸랑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가 눈에 들기 이전에 동명왕편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꽤 능력 자체는 출중했던 분.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 물론 이제 무신정권의 딸랑이라는 평가도 받긴 해요. 자, 이걸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냥 답은 4번이에요. 동명왕 신야 사적이 생략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여러분들 이 순서는 삼국사기가 자, 일단 봅시다. 삼국사기. 이거는 이제 무신정권은요. 1170년부터 1270년까지 100년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 무신정권 전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무신정권 때 그전에 이제 최씨정권 초기 이때가 동명왕편 이규보 여기가 삼국사기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무신정권 1270년 끝나고 80년 동안 원간석기 1351년까지 8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은 이건 진짜 껌 같은 문제인데
자, 이때 이규보는 김도시에 있었던 삼국사에 동명의 신기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생략되어 있다 평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 삼국사기 자체는요, 정통 역사, 정사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어쩌면 아주 신기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정통 역사. 왜냐면 김부식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또 비교된 책이 뭐냐면 원간섭기 초기에 충렬왕 때 삼국유사가 있어요. 여기는 신기한 사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런 얘기잖아. 이건 삼국의 시조 괴한 게 아니라 신의 역사십니다. 막 이렇게 신의 사관. 그래서 4번은 뭐 당연한 말이에요. 4번은 당연.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걸 모르실 수도 있어. 실제로 모르는 애들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열나 쉬운 문제다. 왜냐? 잘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이규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강목체 사설 편찬했다. 강목체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강목체 사서는 충수왕 때 민제 본조 편령 강목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몰라도 여러분들 강목체라는 게 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강목체는 역사를 무슨적 역사의식에 따라서 쓴 거다? 성리학적 역사의식에 따라서 쓴 거예요. 성리학적 명분론으로 성리학적 역사의식에 따라서 쓴 거예요. 그래서 동사 강목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성리학적 역사의식에 따라서 쓴 게 동사 강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강목체라는 게 있으려면 반드시 무슨 학이 들어야 된다? 성리학.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 처음 성리학이 들어온 건 충렬왕 때예요. 성리학이 전래. 그럼 여러분들 1번은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성리학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강목체 사설 편찬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이규보 시대보다 그냥 거의 그냥 반세가 지나야지 성리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군부터 고려 충렬 때, 이거 아닌 거 알죠? 이규보 살던 시대에 한참 뒤에 충렬왕은 나와요. 그리고 저거는요, 이때 이련이 충렬왕 때 삼국유사를 쓰잖아요. 삼국유사 쓰는데, 이거 다음에 얼마 안 있다 이승윤이라는 분이 제왕기를 써요. 우리나라 역사 시로 표현한 거. 그래서 이게 제왕기예요. 어쨌든 2번도 말이 안 된다. 3번. 단군신화 전성들 민가에서 정선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록됐다. 여러분들 삼국유사를 봅시다. 현재 존재하는 역사책 중에서 단군을 최초로 쓴 역사책은 삼국유사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역사책에는요, 단군에 대한 얘기가, 그냥 우리나라 역사책엔 단군에 대한 얘기가 없어. 우리나라 역사책.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고조선 단군을 최초 쓴 책은 삼국유사예요. 근데 이걸 이규보가 썼다? 말 같지도 않죠. 그럼 여러분들 다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만 알면 1, 2, 3번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1, 2, 3번은 원 간섭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왜냐? 이규보는 무신정권 때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1, 2, 3번은 다 원간섭기 때. 1번은 나중에 성략도가 한참 돼 충승왕 때 민제 본조 편령 강목. 그 다음에 2번은 충렬왕 때 이승유의 제왕기. 3번은 충렬왕 때 이란의 삼국유사.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문제 어렵게 생각했다면은 약간 이제 좀 센스를 발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4번을 몰라도 1, 2, 3번이 원간섭기구나. 근데 이규보는 무신정권인데 요 개념만 생각했던 애들은 그냥 뭐랄까? 이건 10초 컷이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 18번입니다.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건 근현대사인데 보통 이제 무장독립 투쟁 이런 거 나오면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출제자 자체가 워낙 쉽게 낸 거로서 봅시다. 1910년대. 여러분들 1910년대는요, 거의,
뭔가 투쟁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1910년대 제가 이거 강조해요. 국외에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단계고 1920년대 이후부터 무장투쟁이 본격화돼요. 국외에서. 무장투쟁이 본격화돼서 1920년에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간도참변, 그 다음에 21년 자유시참변 막 이렇게 쭉 되는데 이건 참 문제가 쉽게 1910년대. 1910년대는 제가 1910년대는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는데 국외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 단계고 국내는 딱 두 개 단체만 외우라 그래요. 자, 전라도 쪽에, 경상도 쪽에, 전라도 쪽에 독립의군부. 임병찬 등이 주도돼 갖고 이제 복벽주의를 꿈꾸면서 이제 일본에 저항한 단체, 경상도의 대한광복회. 뭐 연도까지 이거 1912년, 이거 1915년에 결성됐는데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나와요. 1910년대 국내 투쟁단체 이때는 무시카 단사의 통치한 무단 통치이기 때문에 단체가 많지도 않고 그 주로 나오는 게 8, 90%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국내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전라도 독립운부, 경상도의 대한광복회. 자, 그리고 이거는 임병찬이 주도했다 얘기했죠? 그럼 다음 몇 번이다? 3번. 여러분 놀랄 정도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그냥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기 슈팅을 하더라도 축구에서 슈팅하더라도 어려운 데에다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반드시 잡을 수 있는 데다 그냥 슈팅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뻔한 데에다가 슈팅을 하는 거야. 실제로 진짜 20문제 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1번을 보면 1번은요 나중에 이건 1940년대예요. 1번 1940년대. 그래서 조선독립동맹의 군사조직이 뭐냐면 조선의용군이죠. 1942년 이후 얘기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명 3부가 조직됐다는 건 요때예요. 요거 한참 돼 1920년대에 1923년부터 1925년까지 이제 3부가 형성이 돼요. 요게 2번이고 그리고 4번 조선혁명군. 요게는 그냥 1930년대 여기 쓸게요. 1930년대 초반에 이제 만주사변이 벌어지고 여기에서 남만주 쪽에 있던 조선혁명군이 이제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쳐서 흥경성 영릉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이게 4번. 근데 여러분들 요 3번은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1910년대 그래서 저도 이제 놀랄 게 내가 얘기한 거 그냥 중요하다고 한 건 다 나왔어요. 그냥 기회주의 꺼져 신간에. 그 다음에 1910년대 국내 단체 2개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서재필의 동신문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외양일체론 기본적인 기본이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자,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뻔한 사료. 이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좌우합작위원회, 기회주의 배격 신간회, 그 다음에 동명왕을 강조, 이규보의 동명편. 근데 여기 또 나왔어요.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 발전 과정을 거쳤다.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법칙. 이거 여러분들 거의 그냥 공식이에요. 이거 나오면 사회경제사학이고 여기에 대표인물 백남훈이다. 백남훈의 사회경제사.
그래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기반으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사회경제사학이에요. 물질에 근거해서. 그래서 유물사, 마르크스의 유물사에 기반해서 역사를 전개하는 게 사회경제사학이다. 어떤 사회경제, 사회주의, 경제적 관점에 따라. 그리고 이건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일본 새끼들이 이제 식민사관이라는 거 있어요. 식민사관. 니네 조선징들은 한마디로 정체돼 있고, 니네들은 잘도 못하는 타율적인 새끼들이고, 얘들 맨날 당파 싸움하는 놈들이고, 붕당론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니네들은 그래서 우리의 지배받는 게 당연해. 이런 식민사관을 얘기하는데, 그 식민사관 중에서 니네들은 정체돼 있다. 이 정체성론을 비판한 게, 집중적으로 비판한 게 백남원의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이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역사도, 우리 역사는 정체되어 있지 않다. 세계사의 하나의 역사 벌칙에 따라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그래서 고려는 중세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 새끼들이 뭐라 했냐면, 니네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던 새끼들이야. 니네 조선징들은. 근데 니네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근대 사회로 발전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본한테 고마워해야지. 정체되어 있던 니네들을 우리가 발전시켜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이거예요. 뭔 개소리냐. 우리도 발전했다. 우리 중세를 봐라. 중세. 니네는 고대, 우리가 고대밖에 없었다는데 중세, 고려시대도 있었다. 그리고 한마디로 조선시대에도 그것보다 더 발전됐다 하면서 우리도 세계 역사의 법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발전해 있었다. 이게 백남원의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이 안에 답은 보통 있어요. 자, 옳은 것은 여러분들 답은 몇 번이다? 3번. 유물사안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했다. 이게 사회경제사학이에요. 끝났죠.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는 민족주의 사학이죠. 민족주의. 근데 혼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박은식 선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를 강조했어요. 정인보 선생이죠. 자, 그 다음에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문헌고증을 중시한 실증주의사. 실증주의 역사학자는 2명만 알면 돼요. 이병도, 손진태. 답은 3번이다. 여러분들, 이거, 역사관, 사관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겁나 많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세계사의 이론론적 역사 법칙 발전에 따라 이거 나면 그냥 사회경제사. 그러면 마르크스 유물사관, 일반의 정체성론 비판. 어쩜 이렇게 그냥 뻔한 슛만 쏘는지 놀랄 정도예요. 아니, 그냥 다 볼이 보여, 날라오는 게. 왜냐? 골키퍼 앞으로 그냥 바로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너무 뻔히 보이는 문제.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번. 유교 전쟁기가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냥 답은 4번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교 전쟁은요, 6월에 시작해서 1953년 7월에 끝나요. 근데 유교 전쟁의 하나의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애치슨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50년 한 1월, 50년 초에 벌어진 거거든요. 이 애치슨 선언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애치슨 라인이라는 걸 그어요. 여기가 미국 있고 애치슨 라인을 긋는데 여기에 한반도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일본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치슨은 뭐냐면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만약에 요 라인 안에 있으면 만약에 제3의 국가부터 여기 있는 나라가 침략받으면 바로 미국은 개입하겠다. 근데 여기에 밖에 있는 국가가 침략받으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을 하려면 유엔의 결정 등에 의해서
그래서 뭐라 썼냐면 알아서 니네들이 맞거나 아니면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만 개입한다. 이게 에치슨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왜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북한 새끼들이 쳐들어와도 미국은 개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친 노릇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저 위에는 소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치슨 선언 전에 이미 중국은 공산당이 차지했고, 결국은 요 남한만 남았는데 지금 이걸 발표하니까는 얼마나 북한 입장에선 쳐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건 6.25 전쟁 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6.25 전쟁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그냥 4번. 여러분들 자 봅시다. 인천 상륙작전 한 걸 누가 몰라요? 6.25 때. 맞죠? 자, 이게 4번 아예 말 같지도 않은 거고. 자, 그리고 이때 6.25 전쟁 때 이때 임시수도는 부산이었었어요. 부산에서 1952년에 이승만이 헌법을 바꿔요. 어쩌면 전시라는 핑계로 헌병대나 막 폭력단 동원해갖고 야당 국회의원 거의 협박해갖고 협박해서 바꾸는데 이게 바로 발췌개헌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이승만은 이제 또 2대 대통령이 돼요. 자, 그리고 전쟁 끝나기 바로 직전 6월 달에 이제 나는 휴전에 합의 못해 하면서 방공포를 석방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1, 2, 3번 몰라도 답 4번 쓰는 거는 6.25 전쟁 기본만 배운 애들도 다 쓸 수 있어요. 왜냐, 에치슨 라인은 너무 이 에치슨 선언이고 이게 에치슨 라인이라래요.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쉬웠어요. 이거 6.25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막 자세한 것까지 엄청 면회도 오래 허탈했을 거야. 그리고 이거 사회경제사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1910년대 국내 단체 2개만 알면 되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죠. 그냥 동명왕을 강조하니까 동명왕 편이죠. 그 무신정권 때가 원간석기 때 3개만 안 쓰면 되는 거고, 기회주의 일체 꺼져 하면은 이건 신간회죠. 그다음에 세종 때 요거는 그나마 좀 어려운 거죠. 헷갈리는 거지. 그리고 붕당, 이건 붕당의 가장 기본의 기본이죠. 그리고 동학하고 강화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여러분이 아실 테고, 이것도 순서 문제인데 너무 쉽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다 여기 가고 병자호란 이후에 인질로 왕자들 끌려하니까. 그 천태종 하면 의천. 자, 그렇게 하고 합작위원회, 그럼 자합작위원회죠. 그리고 요거는 혹시 예조 2호 예병 형고 이 3년을 모르는 애들은 아예 공부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이조하고 예조 헷갈렸던 애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문과는 이조에서, 그 다음에 무과는 병조에서. 그것도 솔직히 기본적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건 국채보상, 야, 국채를 갚자. 그럼 국채보상 운동이죠. 그 다음에 홍의장군 곽재우. 근데 행주산성 권율.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고. 자, 6번. 성은 사시고 이러면 택지죠. 그 2, 3, 4는 기본적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의장 때, 사택지적인 의장 때인데 의장은 이제 백자 멸망해가는 그 시대인데 저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백자 영상일까지 영역 확장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사택지적비 자체가 뭐냐? 성은 사시고 이러면 택지적인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함을 한탄하면서 불당을 건립하고 했던 거기에 대한 기록이고, 거기에 이제 불로장생을 꿈꾸는 염원에 담겨져 있다 해서 도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지겹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금성문 중에. 자, 그렇게 하고 1, 2, 3, 4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지방지원 쉬웠고, 혹시라도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방직 시험 보는 이 해설강의 듣는 사람들은 내년을 대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건 기본 내용이다. 그리고 뭐 자랑 같지만 솔직히 다 얘기한 겁니다, 이건 진짜. 그리고 뭐 무신정권 원간석기 구별해라,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센스를 발휘하면 그냥 기본 내용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지만은 제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왔다면 여러분이 한국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지방직 시험은. 그건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년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는 항상 그래요. 제 스타일은 일반 시험보다 어렵게.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효과가 있냐. 근데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밌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냥 어려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한국사만큼은 제 커리큘럼을 따라온다면 당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최소한 경쟁자보다는 잘 볼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리고 쉽게 나오면 제가 또 얘기 드리죠. 이렇게 쉽게 나오면 그냥 95 이상이다. 95 아니면 100이다. 왜냐? 100이라고 얘기 안 한 이유가 한 문제 정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사 할 때 또 제 커리큘럼만 따라오시면, 딴 과목은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사만큼은 윌비스에서 윌비스를 선택한 게 탁월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10일 날 봤던 지방직 9급 한국사 기초해설 특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